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진도는 배움책 14페이지부터입니다. 배움책을 펴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고문헌에 나타난 국토인식. 지리지의 서술 방식만으로도 그 지리지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나타낼 때 그 지역의 위치, 역사, 특성, 면적 등을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이것은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따라서 가의 경우는 백과사전식 서술이고, 나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서술, 즉 설명식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난리가 나도 숨어 피하기 쉽고 벼슬에 나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하고 있죠. 따라서 설명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입니다. 단 가나는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조선 후기의 택리지 중 하나입니다. 1번 아래 만화를 참고하여 가나 지리지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지리지로 분류해보면요. 가는 조선 전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고 나는 조선 후기, 택리지입니다. 2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의 서술 방식을 비교해보면 조선 전기에는 백과사전식 서술이 주를 이루고 후기에는 설명식 서술이 나타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강원도 중심 중 하나가 강릉이라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강릉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임금님께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강릉에 대한 지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지는 3번에 강릉하면 커피거리로 유명하다, 여친과 데이트 코스로 좋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관적인 서술에 해당되겠지요. 따라서 임금님이 원하시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필요한 지리지는 4번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학자 친구들, 즉 이익, 홍대용, 정약용, 최한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들이 중국에 갔다 온 기행문을 얘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지리지를 서술했을까요? 2번의 경우는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4번은 실학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감상과 견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실학자들이 보고 느낀 것을 주관적으로 서술했겠지요. 따라서 중국에 다녀온 지리지를 서술했다면 설명형 서술, 즉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술했을 것입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지리지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 때는 편찬 목적이 국가가 제작한 관찬 지리지입니다. 관찬 지리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편찬한 제작한 지리지라는 것입니다.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나타났고 편찬 목적도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즉 행정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서술 방식은 당연히 조선 전기니까 백과사전식 서술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지리지로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에 오면 실학이 나타남으로써 실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사찬 지리지가 주를 이룹니다.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실사구시란 실제에 근거하여 사실을 구한다. 이용후생이란 사용하는 기구를 편리하게 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경세치용이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실학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학의 발달로 자주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서가 편찬하게 됩니다. 서술 방식도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 발전한 고증학적인 방법이나 실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주제를 설명식으로 서술하거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술합니다. 대표적인 지리지로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산수고, 정약용의 아방 강력고 등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리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환은 조선 후기 실학의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택리지를 서술했기 때문에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 답사를 기초로 조선 후기 때의 대표적인 지리지가 택리지입니다. 따라서 설명식, 백과사전이 아니라 설명식 서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지의 구성은 3인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 등이 있습니다. 3인총론은 산농공상의 사회 계급을 구분한 것으로, 즉 노비를 제외한 실제 사회 구성원의 신분제도를 나타납니다. 사는 사대부, 양반이고, 사농, 그 다음에는 농업, 농부, 그 다음에가 공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의 계급순이 됩니다. 팔도총론은 우리나라의 산세나 팔도의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복거총론이 중요한데, 복거총론은 사대부가 살만한 곳인 이 가거지를 중심으로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자, 지오스토리에서 택리지와 복거총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을 보면요, 3인총론, 팔도총론에 평안도, 함경도, 항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거총론이죠. 복거총론은 사대부가 살만한 가거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고 했지요. 지리는 풍수지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헌을 살펴보면 수구, 형세를 본다. 산의 모양을 보고 흙이 빛깔,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풍수지리, 지리적인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생리는 땅이 기름진 것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장사를 하기 좋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땅이 기름지면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역이 배와 수레가 발달하여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면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생리라는 것은 이익이 생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부분은 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심이죠. 풍속이나 인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옳은 풍속이나 집안의 풍속 등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인심이고, 산수는
경치가 좋은 곳은 뜻하는 것으로 경치가 좋은 곳이어야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복거총론 이야기에서 만화를 보면서 이 만화에 해당되는 장면이 4가지 가거지 조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돕을 정하면 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길이 나라가 잘 될 곳이군, 명당이야. 즉 이것은 풍수지리죠. 지리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배와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교류하기 유리합니다. 즉 배와 수레를 이용해서 물자를 한다라는 것은 상업이 발달한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입니다. 생리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즉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은 생리적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야겠소. 그럼 그 마을의 인심과 풍속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선비가 빼어난 경치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가 저절로 지어지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얘는 4가지 조건 중 산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복거총론에 사대부가 살만한 가가지의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즉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요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대 이후의 국토관 변화 1.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국토관을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 기지로 삼고자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반도국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둥, 또는 산이 많고 지하 자원이 없는 빈약한 땅이라고 하면서 허약한 토끼를 닮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국토 인식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소극적 국토 인식을 심으려고 했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없는 약한 나라로 만들어 일본이 약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국토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토관으로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과 빈부 간의 격차, 환경 파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생태 공간으로서의 국토관이 나타났습니다. 즉 자연과 인간이 조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생각하는 생태지향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공원이라든지 하천, 국립공원 관리, 습지보호지역, 하천과 갯벌 복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오스토리, 사례를 통해 본 국토인식의 변화로 시화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시화호는 1994년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두를 연결하는 간척 사업으로 시화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시화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을 위해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지와 산업단지의 용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담수화를 중단하여 부분적으로 배수 관문을 열어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바다로 빼내고
바닷물을 들여보내다 보니 시아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양생물들이 돌아오고 겨울 철새의 도래지가 되는 등 현재 시아오는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재천의 경우는 서울이 중심에 위치한 청계천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양재천도 1970년대 지역이 개발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 악화가 엄청 심하였고 일부 구간은 하천을 덮어서 공원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양재천, 청계천처럼 양재천도 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정화시설이나 환경정비를 통해서 양재천을 공원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 산책로로 이용되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지리정보란 지표상의 지리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지리정보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란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나 형태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도나 경도, 주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성정보란 장소가 갖는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자료가 방대합니다. 속성정보는 지형, 기후, 인구, 산업 등의 정보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성정보를 외울 때는 속성정보의 성은 장소가 갖는 특성할 때의 성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정보는 다른 지역이나 장소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다른 도시와의 관계나 두 지역 사이 교통량이나 인구 등이 관계정보에 해당됩니다. 지리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구글 마이맵에서 제주도에 대한 지리정보 유형을 살펴봅시다. 제주도를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다면 이것은 공간정보입니다. 그리고 주상절리라는 지형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속성정보입니다. 지형이라는 특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속성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상절리를 지사대 주상절리, 고산리, 어촌마을, 한림읍, 금왕리 등과 같이 1일차 코스로 답사 지역을 설정한다면 이것은 이웃 지역과의 관계인 관계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리적인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 관계적인 위치와 비슷합니다. 위치를 나타낼 때는 수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 관계적인 위치지만 지리정보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리정보에는요. 내 자리는 교실에서 3분단 셋째 줄인 좌석표 21번이다 라고 한다면 공간정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좌석표 5번에 앉아있는 학생은 키가 크다 라고 했다면 키가 크다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성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석표 20번과 12번 학생은 절친한 사이다. 절친한 사이라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정보입니다. 다시 강원도 양구군의 지리정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간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인구나 세대수, 성비나 고용률, 결혼이나 이런 경로당 수를 나타낸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속성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환경이나 관광지,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정보입니다. 지리정보 수집은 지도, 통계자료, 신문자료, 신문기사나 도서 등을 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탐사 방법으로는 최근에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을 통해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의 지리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또 인간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원격 탐사에 대한 탐구활동을 살펴보면 1번, 네이버 지도 항공뷰의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옵니다. 2번, QR코드 2번이 구글 어스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원격 탐사 방법이다. 옵니다. 세 번째, QR코드 3번에 SK이노베이션 기업 PR 캠페인에서 활용된 원격 탐사 방법은 항공사진과 인공위성입니다. 4번은 건너뛰고요. 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항공이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인공위성으로 방출된 에너지 양을 측정함으로써 지리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조명의 에너지 양을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따라서 1번, 가를 이용하여 속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는 인공조명의 빛 에너지 양을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는 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빛이 밝은 부분은 도시라는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가의 주요 방법으로는 실측 설문조사가 있다. 가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측, 실제로 측정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X죠. 3번, 가를 통해 지리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 당연히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옵니다. 4번, A는 B보다 지리정보 수집 시기가 이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따라서 빛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예를 든다면 A가 B보다 빛이 밝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B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1970년대고 A는 지금 현재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돼서 훨씬 더 밝게 빛나는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시기는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A입니다. 따라서 A는 B보다 지리정보의 수집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